제3제국에서 과학은 기능적인 도구로서 권력 체계에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정권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군대, 산업 또는 사회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취소되었습니다. 대학은 국가 목표에 맞게 재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감시 아래 일했고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연구 분야는 폐쇄되었습니다. 실험실, 기업, 기술자들은 군사 지휘 아래 놓였습니다. 무기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전투 차량,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생산은 수용소에서 끌어온 강제 노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수감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식은 억압, 절멸, 착취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연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격, 통제 또는 제거에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에 흡수되었습니다. 과학이 진실에 응답하기를 멈추고 복종에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명령하에 과학, 히틀러가 과학을 정권의 무기로 만든 방법. 일찍부터 히틀러는 과학을 자신의 계획에 유용하다면 유용한 것으로, 즉각적인 실용적 용도가 없다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아이디어에는 관심이 없었고 군사적 또는 산업적 적용 없이 복잡한 사상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권력, 전투에서의 이점 또는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선호했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의 기초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기술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및 새로운 감시 방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을 실제 기능인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인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연설에서 히틀러는 과학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신체를 강화하거나 인종을 개선하거나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때만 과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실험실을 신뢰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과학자의 가치는 당에 대한 유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권이 부상하는 동안 히틀러는 기술 고문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일부는 엔지니어였고 다른 일부는 의사 또는 물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과학적 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해결책, 기능적인 디자인, 영토 확장 또는 사회 정화 계획에 도움이 될 프로젝트를 원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의학에 적용된 인종 순수성에 대한 그의 강박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정신질환, 장애 또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그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학은 생물학적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학계의 이념적 기준을 부과했습니다. 대학은 유대인, 공산주의자 및 당의 프로필에 맞지 않는 모든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과학 출판물은 검열되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 이념에 부합하는 이론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권은 자체적인 아리아 버전을 만들었는데, 즉 유대인 영향이 없는 과학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이름은 그들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원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이론이 약하거나 구식이었더라도 정치에 부합하는 평범한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실제 발전은 군사 또는 산업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IG 파르벤 및 지멘스와 같은 기업들은 화학 제품에서부터 강제 수용소용 전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정권과 협력하여 제조했습니다. 과학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고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히틀러는 진정한 재능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 무기 또는 기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지원하고 즉각적인 유용성이 없는 공식을 이야기하는 수학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권의 모든 과학 정책을 특징지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없이 복종할 의지가 있는 충성스러운 기술자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협력하도록 강요받거나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의학 연구는 가장 많이 개입된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수감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쌍둥이, 전염병 및 기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잔인했지만 국가 건강에 적용된 과학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비밀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일부는 로켓과 관련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잠수함 또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에 대한 감탄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꿀 무기를 찾으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히틀러는 통치 기간 내내 과학을 가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자신의 학살 캠페인이 유전 또는 퇴화에 대한 연구로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기술적인 말로 위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 그는 과학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약하고 쓸모없는 아이디어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실제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만들거나 적을 파괴하는 사람만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의 지식 측정 기준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역할이 한 예입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무기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자, 엔지니어, 공장을 조직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과학은 산업도구가 되었습니다. 실험실은 전장의 확장처럼 기능했습니다. 정권이 이미 쇠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프로젝트는 계속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말하는 기적의 무기, 즉 분쟁의 운명을 바꿀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비현실적이라도 강력하게 들리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작동하지 않는 발명품의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때로는 로켓이었고 때로는 실험용 비행기였으며 때로는 적용 불가능한 전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과학이 정권을 구할 것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히틀러와 과학의 관계는 절박해졌습니다.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는 구원의 밧줄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실패한 프로토타입은 배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위협을 받거나 체포되거나 총살당했습니다. 전쟁 후 이들 과학자 중 다수는 단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위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합군에게 자진해서 지식을 보호와 교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3제국의 과학은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었고 사용되었으며 종종 왜곡되었습니다. 지식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전이 있었지만 거의 항상 폭력, 억압, 죽음이 동반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과학 공동체 자체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만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과학자는 무기를 만들거나 독을 생산하거나 자신이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유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산은 과학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험실이나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그리고 인간 지능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느냐입니다. 나치즘해서 그 지능은 권력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페넴인데 나치 테러를 추진한 미사일 공장. 베를린에서는 1930년대에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정부 기술연구소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국의 국립물리연구소에 해당하는 독일의 페테르 PTR였습니다. 그곳 광학 분야에서 리제 마이트너의 도움을 받은 한 젊은이가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리제 마이트너를 통해 오토 한과 연결되었습니다. 한은 특유의 비꼬는 방식으로 변형된 멜로디를 장난스럽게 연주하며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지 묻곤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원자 분광학과 촉광을 대체할 새로운 측정 단위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시도했는데 그렇게 해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소 식당에서 공간을 공유했지만 그는 보정 작업을 담당하는 열병 소녀들이라고 불리는 여성 그룹이 종종 고립되어 지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물리적인 근접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계층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젊은 과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미 추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차고 사교적이었으며 권력층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즉 전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군대에 주저하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로켓을 미래로 가는 길로 보았으며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탐사를 위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이러한 미사일이 준비 중인 전쟁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포 사용을 제한하는 조약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던 육군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육군은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시험 장소로 선택된 곳은 베를린 남쪽의 쿰머스도르프였습니다. 그곳에서 발터 도른베르거가 이끄는 팀이 프로토타입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곧 그룹에 합류하여 공기 역학과 연료에 대한 그의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첫 발사는 조잡했지만 유망했습니다. 군인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에는 관심이 없었고 장거리와 정확하게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비록 우주를 계속 생각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팀은 A1A1, A2A2, 그리고 A3A3를 개발했는데 각각 이전 모델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모델에는 결함이 있었지만 각 테스트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1936년에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군대를 재무장하고 있었고 고위 지휘관들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더 넓고 외딴 안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트해 연안의 비밀 기지인 페네민대가 탄생했습니다. 더 나은 시설, 더 많은 자원, 그리고 군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 모든 팀이 그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페네민대는 독일 로켓 프로그램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실험실, 시험장, 그리고 전국에서 모집된 기술 인력이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기술 개발을 이끌었고 도른베르거는 군사 지휘관들과의 관계를 담당했습니다. 둘 다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히틀러가 이를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폭발물을 300km 이상 운반하여 어떤 방어선도 뚫을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4A4였고 나중에 V2B2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V1B1은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반면에 V2B2는 탄도 미사일이었고 그 종류로는 최초였습니다. 그것의 개발은 물리학, 공학, 수학 지식을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병렬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지멘스와 텔레푼켄과 같은 회사들과 부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IG 파르벤과 같은 다른 회사들은 연료와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계산의 어떤 오류라도 로켓의 손실 또는 더 나쁘게는 치명적인 사고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V2B2가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무기가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페네민대 방문에서 그는 프로토타입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산을 늘리고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젝트는 SSS의 감독을 받게 되었고 힘러는 모든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V2B2는 희귀한 재료, 숙련된 인력, 그리고 전쟁 중에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적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테스트는 계속해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발사는 성공했지만 다른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폰 브라운과 그의 팀은 완전한 성공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강제 노동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포로와 정치범들은 지하 공장으로 이송되어 극한의 조건에서 V2를 생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 사고 또는 처벌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조직되었지만 기술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몇 년 후 신문에서 그러한 결정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그의 존재, 군사 조직 내에서의 그의 승진, 그리고 개발에서의 그의 핵심적인 역할은 그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44년에 V2B2는 런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물에 도달하여 파괴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과였지만 전략적으로는 균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예고 없이 도달했지만 정확도는 낮았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상황을 바꿀 수 없었고 단지 테러를 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기적의 무기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분야의 자원을 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V2B2 생산을 계속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선전은 그것을 전례 없는 발전, 독일의 독창성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무기가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독일을 향해 진격하여 많은 생산센터를 점령했습니다. 페네민대는 폭격당했습니다. 폰 브라운과 그의 팀의 일부는 남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과학자들을 모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페이퍼 클립 작전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사에서 일했으며 미국 우주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치 과거는 편의를 위해 최소화되었습니다. 우라늄 클럽, 히틀러의 실패한 원자폭탄 경쟁. 최초의 핵무기로 이어진 과학은 흥분과 빠른 속도로 가득 찬 기본적인 실험실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히틀러 정권 아래 있던 다른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핵분열 발견 이후 일어난 일은 미국과 영국이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독일이 실패한 중심 에피소드를 형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압력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초가 되고 싶어 했고 성과 공유를 피했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933년 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독일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추방당하는 동안 오토 한과 리제 마이트너는 베를린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인이자 유대인이었지만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그 수준의 유일한 여성 물리학자였지만 한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은 단독으로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1934년에 팀은 새로운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우라늄보다 무거운 초우라늄 원소라고 불리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엔리코 페르미가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핵이 충돌하면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에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병합 후 독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를 통해 탈출하여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의 말, 한과 그의 동료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중성자를 충돌시킨 우라늄 샘플을 화학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훨씬 가벼운 원소인 바륨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은 마이트너에게 편지를 썼고 마이트너는 조카 오토 프리쉬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스웨덴 숲을 걷던 중 마이트너와 프리쉬는 그 현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분열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 파열을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에서 가져온 핵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를 닐스 보어에게 보낸 편지에 쓴 것은 프리쉬였습니다. 보어는 그것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이 발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핵이 분열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될 것이고, 통제할 수 없게 유발할 수 있다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되었습니다. 베를린의 물리학자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리 이해했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가까워진 나치 정권은 어떤 이점이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4월에 핵 분열을 연구하기 위한 비밀 과학자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라늄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터 게를라흐, 쿠르트 디브너,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다른 잘 알려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4월 26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군수부의 디브너는 과학과 정부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동료들은 연쇄 반응이 달성될 수 있다면 두 가지 길,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길과 무기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월에 하이젠베르크는 핵폭탄의 원리를 설명하는 비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농축 우라늄의 임계 질량이 달성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술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폭탄에 유용한 유일한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 235를 더 흔한 우라늄 238, 238에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충분한 양의 질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이 수년이 걸리고 독일이 전쟁 중에는 거의 할당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원자로 시험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초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중수가 선택되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르웨이 공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관심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자연에 존재하지 않지만 원자로 내에서 형성되는 원소인 플루토늄이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기능하는 원자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성자가 사용된 물질에 흡수되어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 거의 무제한의 예산, 그리고 대학, 기업, 군대 간의 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우라늄 클럽이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중앙 지시나 우선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한때 이 프로젝트가 유용한 시간에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부에서 제국 연구실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우선순위에서 더 많은 연구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정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일했지만 실제 압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할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면 정권 앞에서 그들의 작업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에 하이젠베르크는 코펜하겐으로 여행하여 닐스 보어를 만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합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어는 불안해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으로 도망쳐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로젝트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원자로 시도가 폭발로 끝났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비의 일부가 시골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독일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몇 년 후에나 작동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징역하자 과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서를 파괴하거나 묻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붙잡히면 넘겨주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1945년 4월에 미군 병사들은 하이거로흐에서 불완전한 원자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고 실제 결과도 없었습니다. 폭탄은 없었고 심지어 가까이도 없었습니다. 전쟁 후 독일 물리학자들은 영국에 있는 감시받는 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에 대해 알게 되자 놀랐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최초가 아니어서 안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더 많은 자원이 있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탱크, 대포, 그리고 비행기, 전쟁 공학. 분쟁의 초기 몇 년 동안 독일군은 응용과학, 현대공학 및 정밀한 군사 전략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는 적군이 방어를 조직하기 전에 적의 영토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역전으로 알려진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빠른 장갑차, 조율된 공격기 및 이동 부대 간의 실시간 통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의 독일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끊임없는 진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제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비밀리에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디자인은 이미 생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처 3 티띠우 및 판처 4 이브와 같은 모델은 기동성, 화력 및 저항력 덕분에 초기 캠페인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티거 및 판터와 같은 더 무거운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두꺼운 장갑과 장거리에서 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많은 연료, 특정 예비 부품 및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에 두려움을 샀지만 끊임없는 손실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소련은 속도, 경사 장갑 및 생산 용이성을 결합한 T-34, T-34를 배치했습니다. 독일의 대응은 전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무게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독일의 물류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무거운 전차는 강화된 다리, 특수 견인차 및 더 강력한 엔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포병 또한 독일 징역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야포, 곡사포 및 대전차포가 모든 전선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무기 중 하나는 88mm 포였는데 원래는 대공포로 설계되었지만 적 전차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장갑을 관통하는 능력은 사막과 러시아에서의 전투 중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 외에도 정권은 더욱 야심찬 시스템의 생성을 추진했습니다. 구스타프4 또는 도라로도 알려진 이 포는 크루프가 제작한 거대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50m에 달했고 7톤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것을 조립하고 작동하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운반과 보호를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세바스토폴 포위 공격에 사용되었지만 느리고 취약했기 때문에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소형 무기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최초의 현대식 자동 소총인 슈트름게베어 44-44를 도입했습니다. 이 무기는 기관총의 위력과 표준 소총의 조작성을 결합했습니다. 중간 사거리 탄약과 발사 속도는 시가전에 이상적이었습니다. AK-47, AK-47과 같은 후기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량 생산이 늦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또한 지뢰, 수류탄, 화염 방사기 및 기타 휴대용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각 새로운 디자인은 전선에서 테스트되고 결과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속도는 적응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많은 발명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거나 대규모로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공군 분야에서 루프트바페는 첨단 기술을 갖춘 전투기와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BF 액9는 초기 단계의 주요 전투기였습니다. 나중에는 더 나은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포케불프 190, 포케 월프 190과 같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중폭격기도 개발되었지만 연합군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분쟁이 끝날 무렵 독일은 최초의 실용 제트기인 메서슈미트 262, 미 이벌62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의 속도는 어떤 연합군 전투기보다 쉽게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약했고 긴 활주로가 필요했으며 엔진은 끊임없이 유지보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늦게 그리고 적은 수로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1944년부터 이미 확고해진 연합군의 공중 우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계의 생산은 광범위한 산업 네트워크에 의존했습니다. 크루프, 메서슈미트, 헨셸과 같은 회사들이 설계와 조립을 담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군사 감시 아래 공장에서 고용되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긴 근무 시간, 부실한 식사, 잦은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이 없었다면 전쟁 노력은 더 일찍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정권은 또한 재료 개선을 위해 과학에 의존했습니다. 더 가볍고 강한 합금, 합성 연료 및 냉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실은 빠듯한 마감 기한과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일했습니다. 일부 발전은 구현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프로토타입으로 남았습니다. 긴급성과 자원 부족은 실제 혁신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통신 측면에서는 휴대용 무정이, 암호화 시스템 및 이동부대 간의 직접 연결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공세 동안 더 효과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러한 코드 중 여러 개를 해독하여 주요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및 군인 간의 관계는 기능적이었지만 항상 조화롭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장군들이 거부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지휘관들이 비현실적인 기한 내에 불가능한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전쟁이 더욱 절박해지면서 심화되었습니다. 1943년부터 스탈린그라드 상실과 아프리카에서 연합군의 징역으로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상황을 바꿀 새로운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미완성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실패, 사고 및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선전은 이러한 무기를 기적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켓 초음속포, 보이지 않는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보다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과학은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권의 봉사에 놓였습니다. 초기 독일의 기술적 이점은 점차 희석되었습니다. 더 많은 자원, 더 나은 조직 및 공중 통제력을 가진 연합군은 이러한 성과를 능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산 시스템은 더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대의 전차, 항공기 및 경무기를 기록적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인상적인 기계를 생산했지만 그것들을 충분한 양으로 유지하거나 전장에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에니그마와 비딘스트, 연합군의 비밀을 둘러싼 숨겨진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 군사정보부는 물리적 무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 통신 시스템 해독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활동은 여러 전문 분야로 조직되었으며 각 분야는 군사 및 외교 메시지를 가로채고 번역하고 해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엄격한 비밀 유지에 수행되었지만 나치 최고사령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제국은 최소한 7개의 암호화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양한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육군에, 다른 일부는 해군에, 외무부에, 심지어 공군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각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노력의 중복과 내부 경쟁을 야기했는데 이는 나치 조직의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분야 중 하나는 비딘스트로 알려진 해군 정보 부대였습니다. 이 기관은 1920년대부터 연합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임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딘스트는 이미 영국군의 통신, 특히 영국 해군의 통신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발트해의 플랜스부르크와 다른 전략적 지점과 같은 해안 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동료들보다 훨씬 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심지어 영국 해상 호송대의 코드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0년까지 비딘스트는 대서양의 보급 경로에 대한 연합군 메시지를 큰 어려움 없이 해독했습니다. 이 정보는 독일 잠수함이 더 정확하게 행동하여 영국의 필수적인 화물을 실은 선박을 매복 공격하고 침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비딘스트가 초기 성공을 거두는 동안 나치 암호화 시스템 전반은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 부서는 중앙 집중식 조정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은 자체 해독팀을 개발했으며 얻은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부 통신 부족은 정권의 암호화 노력에 전체적인 영향을 감소시켰습니다. 심지어 육군 내에서도 여러 사무소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동일한 적군 코드를 해결하려고 병렬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비밀 유지와 부서 간의 상호 감시에 대한 정권의 집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숨겨진 전쟁에서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는 이니그마 기계였습니다. 독일 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나치 또한 적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그 논리를 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에니그마는 각 문자 인코딩을 누를 때마다 변경하는 로터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가능한 조합을 생성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기계 모델과 당일 설정을 알면 메시지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인에게 문제는 영국인이 다른 시스템과 예측하기 더 어려운 자체, 인코딩 버전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암호 해독가들은 몇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그들은 적어도 침공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소련 메시지를 가로채고 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러시아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보국은 프로토콜을 개선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미국 외교 암호화 시스템을 결코 해독하지 못했으며 이는 항상 워싱턴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밀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41년에 비디인스트의 네덜란드 주둔 기지 중 한 곳이 영국이 호송대 경로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던 네이벌 사이퍼 넘버 3, 나벌 사이퍼 넘버 3 시스템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독일 잠수함은 미국에서 식량, 탄약, 보강군을 수송하는 선박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이 전술적 이점은 수백 척의 선박이 침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연합군의 물류에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제국의 다른 많은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비전 부족으로 인해 이 점은 희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중앙 집중화하고 공동 군사 계획에 통합하는 대신 각 사무실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나치당이 적의 코드를 해독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영국군은 블레칠리 파크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앨런 튜링과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영국팀은 결국 에니그마 기계의 해군 버전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크릭스마린의 케일릭스마린의 주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치당은 자신들의 암호화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니그마의 소위 불가침성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필요한 빈도로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은 연합군의 작업을 더욱 용이하게 했습니다. 지상 분야에서 독일군은 또한 감청에 특화된 이동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트럭이나 수송 차량에 장착된 이 기지들은 연합군을 추적하고 무선 신호를 포착하며 즉석에서 해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 임무는 성공적이었지만 연합군이 주파수를 바꾸는 속도 때문에 많은 다른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적군 부대 간의 암호화된 영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이동 작전의 효율성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조정 부족은 인력 훈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운영자와 분석가들은 공통 계획이나 통일된 교리 없이 급하게 훈련되었습니다. 각 군대 또는 정부 부서는 자체 과정을 만들었으며 이는 기준과 표준의 혼합을 야기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숙련된 암호 해독가가 행정 업무에 할당되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주요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오용은 결정적인 순간의 작업 품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적의 기술 발전 과소평가였습니다. 영국이 통계 분석과 초기 형태의 자동 컴퓨팅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독일은 더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 신뢰했습니다. 해독 프로세스의 혁신은 뒤처졌습니다. 가로체인 신호와 유능한 인력을 가지고도 기술적 지연은 대응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 작전에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처음부터 참여했던 영미권의 접근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오류는 쌓였습니다. 연합군 폭격기 메시지 해독을 담당하는 사무실은 공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폭격 캠페인 내내 독일 도시들을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 지도자들은 암호화 분석이 즉각적인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앙 구조나 충분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뒤처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블레칠리 파크에서의 영국 성공과의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기관의 파편화와 과도한 자신감이 독일 암호화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훌륭한 감청자, 훈련된 운용자, 핵심 메시지에 대한 접근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보를 지속적인 작전 우위로 전환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들 자신의 메시지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연합군에 의해 가로채지고 읽혔습니다. IG 파르벤, 전멸을 위한 화학과학. 1944년 말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확장시설인 부나모노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예 노동자 그룹의 일원으로 근처에 건설 중인 IG 파르벤 공장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 공장은 화학 제품, 의약품, 합성 연료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일부였습니다. 레비가 그 시설에서 목격한 것은 윤리나 한계 없이 과학이 적용되는 나치 공포의 산업 버전이었습니다. IG 파르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어, BASF, 회히스트를 포함한 여러 독일 대형 화학 산업의 합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염료, 의약품, 살충제 및 연료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치 정권 동안 정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졌습니다. 그들은 국영 계약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프로젝트 계획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분에서 IG 파르벤은 분화로 알려진 합성 고무와 인공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거대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회사는 철도의 근접성과 강제 수용소 수감자라는 무료 노동력의 가용성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금 없이 최소한의 식량으로 SSS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IG 파르벤의 과학자들은 노동자들이 탈진, 질병 또는 처벌로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영진의 고립된 결정이 아니라 엔지니어, 기술자 및 실험실 책임자가 억압장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완전한 구조였습니다.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 착취 외에도 IG 파르벤은 수용소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살충제에서 절멸 수용소에 치명적인 가스로 전환된 치클론 B, 자이클론 P였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인 대게쉬가 제조했지만 IG 파르벤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종 적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이 아우슈비츠 및 다른 수용소로 제품을 유통하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전쟁 후 연합군 당국은 24명의 IG 파르벤 고위 관리들을 범죄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주요 재판과는 별도로 특정 재판에서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생산 책임자, 경제학자, 엔지니어 및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시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동안 수감자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내부 회의가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용, 생산성,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수감자로 교체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록은 마치 상품처럼 수감자 주문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잔인함을 숨기는 기술적인 언어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였고 단지 명령을 실행했거나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부 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는 각 노예 노동자에게 SSS에 고정된 금액을 지불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상업적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여러 명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피고인 중 한 명은 IG 파르벤의 산업 확장 계획을 책임진 프리츠 테르메어였습니다. 그는 분화 공장 건설에 참여했고 작업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후 그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었고 몇 년 후 제약산업에서 다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IG 파르벤 사건은 과학적 책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연구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기업이 어떻게 범죄 시스템의 직접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폭탄의 경우처럼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응용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멸, 노동 착취,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과학이었습니다. 또한 IG 파르벤은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의학 실험에도 참여했습니다. 동의 없이 수감자들에게 약물, 백신, 치료법이 실험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회사와 연관된 의사들이 수집했고 나중에 공식 조정이나 신제품 출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효과가 고통스럽거나 돌이킬 수 없거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보존되어 부서 간에 공유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회사 화학자들은 자체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고 내성 테스트를 수행하며 특정 화합물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 SSSS와 협력했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및 파괴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산업적 측면은 IG 파르벤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천연 자원이 부족할 때 나치당이 전쟁 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실험실은 고무, 휘발유 및 기타, 주요 투입물의 대체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수용소를 관리하고 노예 노동력을 관리하며 수감자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전쟁 후 회사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장에 다시 진출한 이전 자회사들 사이에 분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는 독립회사로 다시 운영되었습니다. 많은 경영진이 이전 단계와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는 재판에 직면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일했습니다. 운더바페 종말에 불가능한 프로젝트들. 1942년 내내 패배가 쌓이기 시작할 무렵 나치 정권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더바페, 즉 기적의 무기들은 최종적인 기술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초음속 발사체부터 자동 유도 미사일까지 이러한 발표는 내부 사기를 유지하고 적을 위협하며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증가하는 지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독일 과학이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30년대의 제3제국의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고 압력이 증가하자 히틀러, 힘러, 알베르트 슈페어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이러한 연구는 가속화되었습니다. V2B2와 함께 특징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펄스 엔진을 장착한 비행폭탄인 V1B1이 홍보되었습니다. V1B1은 사거리가 짧고 생산하기 쉬웠지만 또한 부정확했습니다. 종종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추락했습니다. 연합군은 비행 중 격추하거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외에도 덜 알려진 다른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파이프를 따라 배치된 일련의 폭발물로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V3B3포였습니다. 아이디어는 로켓 없이 프랑스에서 런던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건설되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제트 항공이었습니다. 매 262, ME 262는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제시되며 정권의 가장 눈에 띄는 도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 전투기보다 우월한 속도를 달성했지만 지연, 물류 문제, 잘못된 전술적 사용으로 인해 분쟁에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가진 호르텐호 229, 호르텐호 229와 같은 비전통적인 형태의 항공기도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은 레이더 탐지를 적게 받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기술적 창의성을 보여주었지만 분쟁이 끝나기 전에 실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해군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을 갖춘 잠수함이 개발되었습니다. 21형은 더 조용한 전기 시스템,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향상된 항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복 전에 소수만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폭격, 사보타주 및 자원 부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막대한 양의 돈, 재료 및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전선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자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또한 도라미텔바우와 같은 시설 건설에 수감자를 사용하여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끊임없는 감시 아래 손으로 파낸 터널은 숨겨진 공장 역할을 했지만 조건은 잔혹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이러한 무기의 잠재력을 과장했습니다. 신문 연설 및 내부 소식지에서 대륙간 미사일, 에너지 광선, 연합군을 떨게 할 폭탄을 곧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아이디어 중 상당수는 충분한 기술적 지원이 없는 스케치에 불과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은 이론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2단 로켓인 A9, A9, A10A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로 설계되었지만 모형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로켓으로 이륙한 다음 고고도에서 활공하여 화물을 발사하는 중궤도 항공기였습니다. 이것 또한 초기 시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지진 폭탄, 음파무기, 위성에서 발사되는 태양 투영기, 심지어 전자기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어느 정도 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개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몇 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이 승인되고 팀이 배정되었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절망이었습니다. 독일이 영토를 잃어가면서 빠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히틀러는 단 하나의 발명품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했고 이는 엔지니어들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부는 지연을 숨겼고 다른 일부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술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연합군은 모든 정보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정보 임무는 설계도, 프로토타입, 과학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공장에 침투하고 메시지를 가로채고 시설을 감시했습니다. 나치 초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였지만 종종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련보다 먼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알소스 작전과 같은 작전을 정당화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미완성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노르트하우젠과 같은 지역에서는 실험 장비와 모델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중에 그들 자신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에 유용할 기술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독일 과학자들은 체포되거나 징집되었습니다. 그들의 로켓 경험은 미국 우주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소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자와 재료가 군사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옮겨졌습니다. 모든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무기는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적은 수량으로 그리고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연합군의 진정한 힘은 산업 능력, 공중 우위 및 물류 통제였습니다. 나치 과학은 독창성을 보여주었지만 잘못 지시되고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알소스 작전과 페이퍼클립, 제국 붕괴 후의 기술적 전리품. 유럽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은 조용한 작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모든 기술, 실험실, 기술 인력을 소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은 제3제국의 진정한 부가 공장과 무기뿐만 아니라 두뇌, 특허, 기록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945년 4월에 미군은 알소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의 임무는 핵물질, 실험실, 과학자 및 기술 문서를 찾아 확보하고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의 일부는 과학 장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선 뒤에서 점령된 도시로 들어가 연구자들을 신문하고 다른 부대보다 먼저 건물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원자 프로젝트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또는 산업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동시에 영국도 유사한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연구자, 설계도, 대학 및 기업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에 넘어간 각 지역은 기술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일부 독일 과학자들은 정권의 붕괴를 보고 소련에 잡히기 전에 영국이나 미국에 항복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교환하여 자유를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도 자체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특수부대는 기술과 과학자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업시설, 연구센터를 식별하고 기계부터 모든 인력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목표는 독일 모델을 소련 영토에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해체되었고 장비로 가득 찬 기차가 동쪽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은 페이퍼 클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 과학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곧 모집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일했던 연구자들은 평가되고 분류되었으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은밀하게 북미로 이전되었습니다. SS와의 연관성이나 강제 수용소에서의 실험은 지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는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그는 페네민대에서 일했고 V2B2 로켓 개발을 지휘했으며 SSS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팀과 함께 미국으로 이송되어 보호를 받았고 미군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북미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의사, 화학자, 항공 엔지니어, 로켓 전문가도 이전되었습니다. 일부는 공군에서 일했고 다른 일부는 개인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기록은 수정되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소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과학자들을 영국 연구센터에서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기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부는 몇 달 동안 협력했고 다른 일부는 신문을 받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우선순위는 연료, 레이더, 로켓, 잠수함 및 합성 재료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지역에서는 독일 과학자들이 덜 미묘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일부는 체포되어 모스크바의 특수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감시 아래 일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받았지만 나갈 수도 없었고 가족과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군사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소련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많은 독일 기술을 복사했습니다. 약탈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연구실, 기술박물관, 산업기록보관소가 비워졌습니다. 점령된 모든 건물에서 정보팀은 설계도, 공식 샘플, 프로토타입을 수집했습니다. 모든 것은 포장되고 분류되어 비행기나 선박으로 보내졌습니다. 독일 대학들은 전체 소장품을 잃었습니다. 지멘스, IG 파르벤, 크루프와 같은 기업들은 기술적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서는 나치 과학 장치의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의약품, 화학무기, 인공연료, 무선통신기술, 장거리 로켓, 초음속 항공기, 자동 유도 어로회 등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다수는 고급 단계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기술적 이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군사기관 대학 사기업에 배포되었습니다. 목표는 모든 발견을 미래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특허는 북미 기업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에서는 발견된 것들이 5개년 계획과 군비 경쟁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서구의 기술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연합국들은 항공, 의학, 전자, 광학, 야금 분야에서 독일의 발전을 통합했습니다. 누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시간이나 자원 부족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이전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독일 과학자들이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과거 기록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협력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문, 교수 또는 연구실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잊혀지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용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수년 동안 침묵되었습니다. 페이퍼클립에 대한 기록은 20세기 말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후대 세대는 많은 현대적 발전이 나치 정권의 전 구성원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이 유산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제국 기간 동안 과학은 권력을 위해 재편되었습니다. 지식은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유용성 때문에 추구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모든 공식, 모든 실험은 군대, 사회 통제 또는 절멸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정권은 실험실을 무기공장으로, 대학을 이념적 필터로, 과학자를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버려졌습니다.
윤리적 결과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것은 착취되었습니다. 의학 연구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학은 파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학, 물리학, 수학은 진보가 아닌 복종을 추구하는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정권이 붕괴하자 연합군은 남은 것을 서둘러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문서, 기술, 전문가, 프로토타입을 확보했습니다. 축적된 지식의 일부는 이제 새로운 깃발 아래 계속 순환되었습니다. 제국에 봉사했던 많은 이름들이 승전국의 연구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치즘의 과학적 유산은 발전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권력에 종속될 때, 과학이 질문하기를 멈추고 복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록 보관소, 특허, 그리고 아직 깨지지 않은 침묵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